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임용에서 새로 인사드리게 된 국어교육 류운하입니다. 지금은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제 시험 국어 과목의 국어 교육론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거를 먼저 해보려고 하냐면은 선생님들께서 국어 교육론이 비중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 다들 맞출 수 있는데 굳이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부분에서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먼저 좀 해서 그래도 좀 중요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문항수가 듣기, 말하기, 화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2개 문항, 그 다음에 쓰기, 작문, 여기에서 2개 문항, 그 다음에 읽기, 독서, 여기서 3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래, 국어교육론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 독서 부분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배점은 888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읽기, 독서 부분에서 3개 문항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입형 2개가 모두 독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별 배점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총점이 24점인데 80점 만점의 시험에서 24점이라고 하면은 3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을 들어보시면 보실수록 이 국어교육론의 경우에는 문학이나 문법보다 더 좀 이론적인 부분을 잘 탄탄하게 다져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법만큼 완벽하게 이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모를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은 포기하고 나머지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출 해설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되며 그리고 앞으로 저도 어떻게 강조를 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문항은 기입형 문항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학생 A는 읽기 성취 수준이 높은데도 읽기 활동 시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책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 학생 B는 읽기 성취 수준은 보통이지만 독서를 아주 좋아해서 읽기 활동 시간이 끝날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푹 빠져 읽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표처럼 학생 A와 학생 B의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A는 성취 수준은 높으나 활동 시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읽지 않는 외재적인 거에 의해서 무언가가 촉발이 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성취 수준은 보통이지만 학생 A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독서를 아주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학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두 학생이 기억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기억은 읽기를 이끌어내고 지속시키는 결정적 요인. 이게 지금 독서의 정의적 요인에서 딱 독서 동기를 정의할 때 이 문구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럼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은 그 시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독서 효능감이었나? 아니면 독서 자신감이었나? 독서 동기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독서 동기를 쓰고 바로 넘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쪽을 읽어보시면은 한편 학생 B와 같이 모든 주의를 읽기 행위에 집중하면서 인지적, 정의적으로 텍스트 내용에 완전히 빠지는 독서 상태. 이게 어제 오늘 관심을 받아온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떤 독서 몰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몰입 독서 부분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라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읽으시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들어갈 말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독서 동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독서 몰입 또는 몰입 독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쉬운 단어이고 한 번만 읽어보면은 개론서를 읽었을 경우에는 바로 쓸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간을 많이 쓰셨다면은 비효율적인 학습을 좀 하고 있으시다. 그래서 올해에는 학교 현장의 어떤 트렌드를 읽어서 나올 만한 부분을 좀 예측해서 기입형도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대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화 부분은 항상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체면 유지 전략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모른다.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없고 이 용어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2점을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2점을 날리시고 이 아래 거라도 챙겨가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체면 유지 전략은 놓쳤지만 이 아래 나오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챙겼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나름 성공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면 유지 전략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수험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레이터가 나왔을 때 대부분들 다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들 콧방귀를 끼면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지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것까지 다 외웠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약간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실수를 한다. 그럼 여기서 2점을 날렸다. 여러분들 2점만 날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시면 거의 수석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 아래 나오는 공손성의 원리도 틀리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래에 예상 채점표를 보시면은 A가 기억에서 사용한 체면 유지 전략을 제시하였느냐, 이거는 명칭을 정확하게 제시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요. 전략의 효과를 한 가지 제시하였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다, 제가 그날 시험을 쳤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 체면 유지 전략 이 명칭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일단 버리고 가는 거고 대신에 뭐는 놓치지 않냐면은 아무거나 일단 전략 명칭 써놓고 그 효과 정도는 내가 좀 비벼서 써보겠다. 여기에서 내가 1점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놓치고 갈 거는 확실히 그냥 버리시고 그 다음에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는 전략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의 발화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실현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그 다음 표현의 효과를 제시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 부분은 무엇을 쓰시든 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놓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이 두고 가는 부분. 대신에 이 세 번째, 여기 또한 좀 챙겨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 3점은 챙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체면 유지 전략을 좀 도출해야 되는 읽기 자료 부분인데요. 보면은 체면 유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체면이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뭔가 체면이 손상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되게 다양한 전략을 쓰실 수 있죠. 아,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 욕구가 중요하니까 너의 체면이 손상되든 말든 나는 고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의 체면이 손상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나는 그냥 말을 안 한다. 이게 양극단에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출제 확률이 높았을 거라는 거죠. 사실 양극단에서는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좀 외워두셨어야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신입사원 A는 바라는 바가 있어요. 자신이 맡은 부분의 작성량이 많아서 지금 보면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을 때 B가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제가 맡은 보고서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들으면은 네가 걱정이 되는구나, 화이팅!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B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제가 맡은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요? 라고 A의 의도를 알아채고 받는 거죠. 근데 지금 2번이 화이팅 모드인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면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른 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인지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A가 쓰고 있는 전략이 뭐냐? A가 썼던 전략이 효과적이라면 1처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까지 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쓰실 때에는 여기 지금 나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나 부분은 역사탐구 동아리 부원인 CDE가 다음 달 방문할 답사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대요. 그때 E가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효과적이냐면은 C가 말한 것에 대해서 D와 E가 각각 답을 하고 있어요. 각각 답을 하고 있는데 D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E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D와 E의 발화에서 차이점을 도출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안을 쓰시는 게 맞았다. 그럼 이 아래의 표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반대 의견을 표현할 때 D는 난 반대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죠. 이러면 상대방이 체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을 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네 라고 해서 뭔가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바로 제일 먼저 표현하지 않았다. 일단 반대 의견을 표현할 때에도 이번에는 관련 유적지인 가까운 강화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뭐냐면 C가 왜 가고 싶어 했느냐? 삼별초 항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거길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삼별초 항쟁과 관련된 다른 유적지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 가자라고 이 의견을 받아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점을 강조해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거리가 있으니 학기 중에 다녀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다만을 사용을 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지금 D는 제주도는 일단 너무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E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치점을 극대화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의견 부분을 누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았을 때 어떻게 답을 쓸 수 있느냐. 자, A 앞부분, 앞의 조건을 먼저 보실게요. A가 기억에서 사용한 체면 유지 전략은 오프 레코드 전략이다. 이 명칭을 몰랐으면 1점이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걸 아쉬워할 게 아니고 이 뒤를 잘 쓰셨어야 됐다. 그리고 오프 레코드 전략이 안 떠올랐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비슷한 내용을 쓰신 다음에 전략이라고 쓰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시하며 말하기 전략. 이라든지 아니면은 돌려 말하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썼어야지 이 전략 명칭 안 쓰시고 넘어가시면 아예 그냥 뒤에 것까지 날려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략은 화자가 표현한 바람의 해석과 수용 권한을 청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체면 위협 행위를 피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지원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되게 길게 써놨는데 이렇게 못 쓰실 거예요. 이렇게 못 쓰실 건데 한번 느낌만 보자라는 거예요. 이는 C의 제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동의의 경륜에 따라 내가 이 경륜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명칭을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동의의 경륜에 따라 C의 제안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일치점을 높이고 이 일치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동의의 경륜의 핵심 표현입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은 살려주셔야 돼요. 핵심 표현은. 대안인 강화도도 C의 제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해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완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일치점을 높였고 다른 점을 최소화했다. 얘는 꼭 들어갔어야 됐다. 요거 정도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1점이 확보가 됐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대화의 관계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관계적 목적? 그런데 이거 제가 그냥 막 갖다 쓴 표현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상황과 대상에 맞게 예의를 갖춰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교사의 발화에서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라고 하는 이 문구를 답안에서 살려주시면은 답안이 훨씬 아름답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어교육론은 여기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쓸모없는 애가 없습니다. 쓸모없을 경우에는 사실 시험지 분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쟤를 활용해서 답안을 썼을 경우에 훨씬 더 답안이 매끄럽게 나오고 점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다 씹어서 모든 것을 답안에 활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외우는 게 필요한 문항이었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문항 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웠어야 됐겠지만 만약에 몰랐더라도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시면 앞으로 또 기출이 되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프 레코드 전략이 나왔죠?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양극단은 출제가 될 확률이 많이 적다. 양극단은 사실 출제 확률이 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전략 2와 전략 3 정도를 좀 봐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교시 전공 A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전공의 A 6번 문항은 지금 학생의 초고, 노키즈 존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학생의 초고이고 나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즈 존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어떤 표현 방법들을 썼느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독자를 고려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학생, 선생님 제가 설득하는 글을 한번 써봤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설득하는 글이 나왔다. 그럼 이게 기출을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나왔다. 그럼 이제 뭘 대비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성찰의 글쓰기, 그리고 설명하는 글쓰기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 기출문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년도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대비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 어디 보자. 예상 독자는 누구니? 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노키즈 존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다?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교사,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하거나 해서 끊으시고, 독자의 반응이나 질문을 예측하여 미리 답변하거나 해서 끊으시고,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래서 다루는 정보를 포함 또는 배제하는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야. 해서 끊어보시면 전략 3개를 주고 있거든요. 전략 3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작성 방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을 참고하여 A에 나타난 독자 고려 전략이 무엇인지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기억 부분에서 전략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절한 거 제시해 볼래? 라고 하는 삼지선다형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지선다형인데 문장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지 선생님의 언어로 쓰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고 싶으시다면은 선생님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에 나와 있는 언어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일단 보겠습니다. 학생, 그 부분은 작성할 때 반영해 보았어요. 자기가 잘했대요. 교사, 그래 잘 구현이 되었구나. 학생, 본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교사, 점검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봐. 특히 내용적인 통일성과,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통일성 부분을 언급을 하면 안 돼요. 답변에서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 관계를 꼭 살펴보렴. 너무 친절한 거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나 응집성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봐라. 여기에 응집성 나와 있었으면 모르실 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접근하기가 쉬웠다. 학생 알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 문단은 어떠세요? 최대한 제 입장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사, 결론에 다시 한번 주장을 명확히 밝혔구나.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D가 중요해요.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사력 있고 신중한 태도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런 점에서 네가 좀 잘못했으니까 결론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방법 한번 보시죠. 작성 방법 보시면 기억을 참고하여 A에 나타난 독자 고려 전략이 무엇인지 써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략을 제시하였느냐. 근데 기억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시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1점. 나눠놓긴 했는데 요거는 통으로 1점이 채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C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설명을 해야 되는데 D급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C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봐라. 그 다음 니은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B에서 찾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B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쓰지 않으면 감점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상 채점표를 제시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이렇게 읽기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거는 삼지선다형 문제였어요. 삼지선다형 문제라고 했을 때 A의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한때 어린이 였고 장차 부모가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전략,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한 전략을 썼구나. 어린이, 부모,
그래서 어린이라는 위치, 부모라는 역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 교사 전략 앞에는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사력 있고 신중한 태도로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C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노키즈존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기적인 차별주의자이며 이들의 주장을 절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일단 예상 독자 중에서 절반을 날려먹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입장인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을 이기적인 차별주의자로 표현하고 이들의 주장을 절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독자 중의 일부를 배척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여기 지금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답안에서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다음 보시면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인 연결관계 응집성 부분을 살펴봤는데 B. 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설치하면 어린이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보상 책임을 해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그런데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만 출입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어린이들이 구매력도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능력도 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손쉬운 해결책 여기를 표시하셔야 돼요.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손쉬운 해결책.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만 출입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가운데를 역접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그러나가 바뀌어야 된다. 왜? 앞과 뒤가 같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여기를 지적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알고 표현을 했어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예상 답안 읽어보겠습니다. A에서는 독자를 모두 한때 어린이였던 사람, 장차 부모가 될 사람으로 표현해 기억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1점 확보. 디귿에서는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사력 있고 신중한 태도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으나 C에는 자신의 입장과 상반된 독자를 이기적인 차별주의자로 표현하고 주장을 절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함으로써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자,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그러나이다. 그러나를 기준으로 어디에 그러나를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앞의 문장에서 제시하는 어린이들만 출입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뒤의 문장에서 제시하는 업주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손쉬운 해결책과 동일한 것이므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상반됨을 드러내는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지금 1000명 정도를 채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지치지 않고 제대로 채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의 사고구술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구술 부분은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어 기능 영역을 지도를 할 때에는 이 사고구술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가지고 지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구술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현직에 나갔을 때까지를 고려해서라도 좀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는 학생의 사고구술이고 나는 가에 대하여 논의한 교사협의회 대하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 방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는데요. 교수학습 상황에서 니은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계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학습 독서 전략을 밝혀야 되는데 디귿과 리을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를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 4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1점씩 들어간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냐? 땡땡 구조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읽고 있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데 위쪽의 문장을 봐서도 땡땡 구조로 되어 있겠다를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세 번째 문단까지 읽어보니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까지를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은 요 위에 두 개. 위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는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문단에 와서 확실해지네가 되죠. 왜냐면 세 번째 문단에 우선 저출생의 경우 출생률 제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 전략이겠구나.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문제, 해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활용하고자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 협의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학생의 사고구술 프로토콜을 활용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거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어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어내셔서 어떻게든 가져가겠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는 것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학이나 문법에서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서 여기에 사용을 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개념망 만들기랑 아래 파악한 텍스트의 구조를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 근데 리을은 명칭도 밝혀야 돼요. 지금 이 리을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좀 다양하게 쓰고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 구조이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상황에 니은, 사고구술 프로토콜을 활용하고자 할 때의 한계점은 나이 어린 독자의 경우,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독자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린 독자의 경우 사고구술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연구자가, 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학습 독서 전략은 구조적 노트하기이며 디귿과 리을을 사용하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효과가 공통적이다. 이 효과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하는데 리을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리을을 지금 저도 확신까지는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다양하게 쓰셨을 거예요. 그냥 노트하기라고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도해 조직자 활용하기 이런 걸 쓰신 부분도 있을 텐데 도해 조직자는 일단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해 조직자가 답안이 되려면은 여기에 시각적으로 어떤 그림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써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도해 조직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제가 이 구조적 노트하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건 다른 책인데 이 구조적 노트하기를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독서교육론 책에서 학습 독서 부분에서 기능과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만약에 전략 부분에 실려 있었다면 좀 확신할 것 같아요. 아, 학습 독서 전략이다. 그런데 이 구조적 노트하기가 코넬 노트법과 같이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자체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과 거의 유사해요. 구조적 노트하기를 설명하는 그 본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설명, 여기 리얼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노트하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어디에 실려 있다? 기능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 독서 전략을 언급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그런데 리을 부분이 그 독서교육론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구조적 노트하기를 좀 제시했을 때 나름 합리적으로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이제 기입형 부분이었는데요. 전공 B의 1번 기입형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안 읽으셨으면 모르시면은 아예 못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교사 연구의 모임 주제는 텍스트 수준의 설정 방법입니다. 텍스트 수준이 학생들 수준에 맞아야 교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게 나왔다고? 이런 거 대체 왜 내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텍스트 수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교사가 그냥 다 읽고
애들 수준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적합하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출제된 것과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독성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난이도라든가 이독성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거의 다 맞추셨겠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독성 부분은 이독성이란 단어는 언급도 많이 되고 잘 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독성이 나온 뒤에 지금 청경록 외에 영락에서 나온 독서교육론에 나온 부분인데 이독성 뒤에 문장의 복잡도라고 해서 요게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잡도 외에는 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쳤으면 쓸 수가 없는 1점 날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요. 기억에 1점 날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니은을 날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은 부분에 날리셨으면 이건 좀 상처가 크다. 위험이 크다.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은 페이지에 이 같은 책에 비슷한 지점에서 나오는데요. 아래 보시면 질적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자 간 신뢰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교육학만 열심히 하셨어도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학에서도 나오거든요.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보셨더라도 이 니은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니은을 틀리셨다? 이건 지금 교육학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국어교육 공부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놓치더라도 니은은 놓쳐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비의 3번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비 3번 서술형 화법 부분입니다. 토론이 나왔는데요. 토론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론이 반대신문식 토론이긴 한데 반박 부분이 지금 출제가 좀 됐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반대신문식 토론이 무조건 나옵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올 확률은 훨씬 더 높고요. 그게 나왔을 때 입론과 그 다음에 교차신문, 반대신문 부분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반박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맨날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부분을 좀 비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출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 다른 담화 유형에서도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작성 방법을 좀 보시면요. 찬성이를 입론에서 기억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이 부분을 써야 되고 그 효과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1점, 1점.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해서 A에 나타난 문제점 1점, 디귿을 위해 교사가 안내한 내용 한 가지 1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7번까지 나눠 놓기는 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예상 채점표를 보시면 조금 더 간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읽기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제가 찬성 부분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찬성 부분은 지금 개념 정의하고 있고 일단 문제 쟁점 다루고 있고 또 문제 쟁점 다루고 있고 문제 쟁점 다루고 있고 이제 해결 방안 쟁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 쟁점에 문제 해결 가능성, 그다음에 대안의 실현 가능성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 쟁점 2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찬성 측은 모든 입장을 다 다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반박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찬성 측이 다 다루고 있느냐를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기억, 양면 메시지 전략이 있어요.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성 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반대 측의 입장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놓은 우려되는 점을 제시한 부분이 양면 메시지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못 쓰신 선생님들이라면은 문제는 하나일 겁니다. 양면 메시지 전략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어과잖아요. 국어과니까 얼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면 메시지라고? 그러면 뭔가 면을 2개를 제시를 한 건데 그럼 좋은 점 나쁜 점 했겠네? 이렇게 추론을 하셔서라도 쓰셔야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써내셨어야 됐다.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니은에 반대측의 세부 논증 구성에서는 논증 요소와 관련해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럼 논증 요소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논증 요소는 뭐냐면은 주장, 이유, 근거예요. 주장, 이유, 근거인데 여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
대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사에서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잡아가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김 교사, 맞습니다. 타당한 논증 구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아, 논증 요소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타당한 게 문제구나. 그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에 문제가 있겠구나. 관련성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입증 책임의 원리에 따라 찬성 측은 현재 상태의 변화를 설득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반대 측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설득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한 논증 구성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측을 보시면 문제 쟁점에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종이컵 사용량은 심각한 편이 아닙니다.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예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는 제시했어요. 근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근거 부분에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봤을 때 학생의 조사를 분석해 보니 학생들이 물을 마시는 횟수가 특별히 많은 7, 8월을 제외한 지난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1인당 하루에 1.5개로 확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선생님들께서 어떤 답안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 전국 평균을 언급해주지 않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도 언급이 안 돼 있다. 이 자료가 언급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련성을 설명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국 평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위쪽에 찬성 1의 입론에 보시면은 전국 평균이 1.3개고 우리 학교가 2.8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언급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찬성 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썼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거를 언급했을 때는 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지적해야 되느냐? 7, 8월 왜 빼는데? 7, 8월 맘대로 왜 빼는데? 그리고 어쨌든 1.5개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1.3개보다는 높은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거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모두 타당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일을 입론에서 기억이 나타난 부분은 개인 컵 구입에 따른 학생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이다. 양면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반론까지 언급하여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누구한테 드러내냐면 청중에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니은과 관련하여 A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종이컵 사용량이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는 맞아요, 여전히. 그리고 일부 달을 제외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왜 빼는데? 그 달이 진짜 중요한데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디귿을 위해 교사는 그러니까 반박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반대측 토론자가 반박에서 찬성 측의 모든 쟁점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반박 단계에서는 모든 쟁점을 다 논하기보다 우위에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청중을 설득해야 함을 안내한다. 라고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의 반박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올 만한 부분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작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항상 나오던 거예요. 매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매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구성주의인지 아니면 사회구성주의인지 아니면 형식주의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이론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형식주의나 구성주의나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핵심 단어를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 이 이론이라면 이게 핵심 단어였지. 예를 들어서 형식주의다 이러면은 모범글 그리고 모방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를 할 때는 단어 수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독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미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발문을 분석을 해보면은 작성 방법을 A와 B에 반영되어 있는 작문 이론을 언급을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를 가에서 찾아 각각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지를 A 한 명, B 한 명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근거도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채점 할 때에는 아마 근거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교사만 언급을 해도 아마 답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독자에 대한 B와 C의 관점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을 해야 된다. 근데 관점을 제시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차이를 부각을 해주셔야 돼요. 차이를. 그다음 평가 주체의 측면에서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쓸 것인데요. 기억과 니은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아래에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A. 학생들에게 모범 글들을 나눠주었다. 이미 무슨 주의? 형식주의다를 찍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찍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부분 보시면은 독자를 고려해 쓰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과정별로인데 이게 인지구성주의죠. 인지구성주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위에 거 형식주의, 아래 인지구성주의. 그 다음에 이제 B랑 C를 또 대조를 해야 되죠. 왜냐면 독자에 대한 관점을 보셔야 되니까요. 독자를 고려해 쓰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과정별로 자유현상이나 다발짓기, 내리쓰기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유용하다며 열심히 참여했다인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독자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C는 보시면은 굵게 쳐져 있는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목소리들이 다성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다음 공동체의 담화 방식을 내면화한다. 공동체 담화 방식 내면화, 대화적 글쓰기,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독자들을 굉장히 공동체로 살핀다라고 하는 거, 교섭, 대화 이런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도 대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대조, 이거 두 개 대조, 이거 두 개 대조 해가지고 답안을 쭉 써내리셔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은 자신의 작문 과정에 대한 반성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기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글을 읽어준다. 피드백을 포함한 비평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동료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에 반영된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이며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관점과 가장 가까운 교사는 김 교사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급하다 하신들 A에 반영된 작문 이론에 따른 교사는 김 교사다. 이렇게만 하시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여서 무슨 주의다? 누구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다. B에 반영된 작문 이론은 인지주의이며 이 관점과 가장 가까운 교사는 하교사이다. 인지주의라고 하셔도 되고 인지구성주의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B는 독자를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능동적 해석자로 바라보지만 이게 핵심 표현이에요. 개론서에 나오는 핵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다른 독자와의 교섭이나 대화적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못한 반면 차이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C는 독자를 필자와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공저자로 적극적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억은 자신의 작문 과정에 대한 반성적 텍스트를 통해 평가 주체가 필자 스스로인 자기평가 방식임을 알 수 있고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니은은 공동체의 담화 방식을 내면화, 다양한 목소리들과 교섭, 대화적 글쓰기 등을 통해 평가 주체가 독자 또는 동료들인 상호평가 방식 또는 동료평가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거 단어 동료로 바꾼다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7문제 보기는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기출문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론을 공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체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화와 관련된 어떤 공감적 대화 방법 이런 것들은 이론, 기초 이론의 용어를 모르시면은 설명 자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저런 조건을 놓쳤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부 조건을 놓치면은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일부 깎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론 영역에서 변별이 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허용 채점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별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보시면은 국어교육론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릴 경우에 꼼꼼하게 읽으시고 시간을 많이 써버릴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어교육론 영역에서는 기초이론 숙지하신 다음에 그 긴 글 빠르게 읽어서 조건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천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가지고 조건이 어떻게 제시가 되며 그 다음에 이전에 뭐가 나왔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을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국어교육론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국어 과목 국어교육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